주요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7시 36분에 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는데 아직까지요. 우리 합참은 이 어떤 발사체인지 이게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이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4발을 쏘았고 이 가운데 3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영어로는 EEZ라고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다고 오늘 오전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9시쯤부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청와대에서 지금 열리고 있다, 주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속보도 들어와 있는데 국방문제 전문가이신 송영선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 군 당국은 조심스럽습니다. 이 발사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는 지금 계속해서 확인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시? 저는 아직도 ICBM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가 한 몇 가지 있는데 먼저 떨어진 지역이 일본의 그 EEZ 소위 말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는 건 동창리에서 그 거리까지 계산해 보면 날아간 발사 거리가 1000 내지 1500km 정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번에 그 테스트한 것은 결국 전번에 북극성 2호처럼 고체 연료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네. 제일 큰 게 작년의 목표 SLBM 같은 거 테스트하면서도 그렇고 최근 미사일과 관련하여 북한의 최고의 관심사와 목표는 고체 연료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포커스를 거기에 두지 않았나. 네. 근데 왜 지금이냐. 한 3가지 이유가 있죠. 네네. 일종의 연례 행사입니다. 연례 행사라는 게 딴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3월 달에 한미 독수리 훈련하면 거기서 반응으로 꼭 자기들이 보내는 거니까 네네. 그 측면에서 보면 거의 뭐 새로운 게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두 번째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네. 북극성 2호가 아닌 새로운 걸 보냈다고 네. 또 떠벌리기고 있지만 사실은 거리상이나 엔진이나 이게 새로운 것보다는 일단 네. 한 것을 더 엔진 테스트에 대한 재테스트라고 더 네. 확실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말레이시아의 김정남 네. 사태가 일어난 거에 대한 네. 하나의 좀 물타기도 아하. 있고 네.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부가 지난주에 네. 하은 의원 연설을 하면서 네. 왜 북한에 대한 언급 한마디 안 하니까 네. 트럼프와 알겠습니다. 맞짱 뜨기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네. 자, 북한의 발사체 관련해서는요. 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온 대로 알려드리고요. 지금 국회 정론관에서는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고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발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특검법 12조에는 이런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 피의 사실은 공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피의 사실이라는 게 뭡니까? 누가 어떤 혐의를 가지고 또 뭐 어떤 증거가 있고 이런 거를 발표하게 되면 이게 바로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특검이 오늘 특히 대통령에 대하여 이런저런 혐의가 있다, 뭐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 이런 거를 발표하게 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의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특검은 수사기간이 다 지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지위도 없습니다. 마치 박한철이 탄핵 심판 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사를 해나가는 절차적인 과정에 대해서만 발표를 할 수 있는 거지 수사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사 과정이라는 거는
누구를 불러서 조사를 한다거나 누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기소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예정하고 법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이 이 시각 탄핵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요, 대통령 대리인단 측 손범규 변호사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먼저 저 내용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손 변호사님. 네. 일단 저희가 연결했을 때 바로 귀에 들렸던 표현이 오늘 특검의 발표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은 네. 불법적 발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 불법적 발표라고 그 말씀하시는 김진태 의원님의 그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하. 이 우리 특검법이 이제 통과된 것 자체가 뭐 지금은 법조계에서 그게 자체가 위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위헌론은 제쳐놓고라도 지금 이제 2월 28일까지를 수사 기간으로 정해놓고 출발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도 국민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8일 날 이제 더 이상 연장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특검에서 하는 행동이 있다면은 그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기소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한 아주 그 제한적인 한도 내에서 그리고 변호사들이 다 자기 직장으로 다 공소 유지 이외에는 다 직장으로 돌아가서 변호사가 됐는데 네네. 무슨 권한으로 수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하냐는 거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싶었으면 네. 2월 28일 날 했었어야죠. 27일 날 하든지. 수사가 그게 다 끝났을 끝나고 때? 나서 아하. 일주일이 다 돼가는 지금 네. 이 시점에서 그것은 바로 헌법재판소의 네. 그 결정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게 어떤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이러한 의도가 뻔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헌재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예. 네. 자, 그러면 검찰 출신인 임내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진태 의원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특검의 이 발표가 불법적 발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임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 시한이 2월 28일이라는 것이지 네. 나머지 특검의 그 공소 유지랄지 네. 또 수사 결과 발표는 수사 자체는 아니고 이제 그 사무를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아하, 정리 그러면 차원이다. 이제 네. 두 가지인데요. 네. 그 권리가 있냐 없냐 또는 적절하냐 문제인데 네. 두 가지 권리가 있고 또 적절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 수사를 제외하고는 기소한 것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고 네. 또는 불기소를 하면 불기소되는 거 이때까지 특검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의 네.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즉시 해야 한다고 주장은 합니다만 이제 상황을 돌이켜 볼 때는 21일 수사가 아직 미진하니까 수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네.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27일에 와서야 네. 수사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네. 시급하게 17명이나 된 사람을 마지막 날에 기소를 해야 할 수밖에 없이 매우 화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거기다 나아가서 나머지 이 검찰에 넘기기 위해서 3월 3일까지 이 수사 상황을 정리를 해서 넘깁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하는데 3월 6일이라고 한다면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의 시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가지고 뭐 불법은 물론이고 이것이 헌재에 무슨 영향을 네. 미치겠다고 하는 것은 억측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네. 좀 억지 주장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김남국 변호사님의 얘기 좀 들어보고 다시 우리 손 변호사님께 또 반론 기회 드리고 우리 송 의원님도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김 변호사님. 예. 김진태 의원의 표현을 보면은 오늘 특검이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피의 사실 공표죄의 현행범이 된다. 그런 표현 쓰였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할 권한, 지위도 없다. 마치 이것은 박한철 소장, 지난 1월에 퇴임을 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금은 전 소장이죠.
박한철 전 소장이 탄핵 심판 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임내연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특별법 구조를 보게 되면 수사기관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수사기관 내에 무엇을 하라라고 정해져 있냐면 공소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 여부와 수사를 완료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내용과 관련된 대국민 발표까지를 2월 28일까지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월 28일 이후까지 네. 국민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알 권리나 이런 보장 차원에서 수사 과정이라든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권한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저 김진태 의원 말씀에 동의를 좀 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특검에서 어떤 내용의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어느 정도의 내용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제 오늘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 이미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그 공소사실 내용과 굉장히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요. 또 하나 더해서 말씀드리면 그 형법 126조에 나와 있는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피의사실을 언제까지 다 발표해서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판 청구 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최순실 씨와 관련된 형사 재판이 지금 다 제기가 돼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이게 뭐 직권남용이냐 아니면은 뇌물죄냐라는 네. 어떤 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지금 뭐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 자체가 네. 공판 청구 이후에 어떤 최순실 씨에 네.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네. 되지 않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손범규 변호사 얘기를 반론 차원으로 듣고 그리고 저희가 애초 준비했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세 분 다가 율사시니까 율사 출신이거나 율사시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국민 감정 네네. 측에서 좀 그러시죠.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냥 네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수사 상황을 정리하는 데 시간적인 제한이 상당히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사 상황 정리한 내용을 언제쯤인가는 발표를 해주거나 알게 해줘요. 특검은 또 검찰 특수본하고 달리 중간 특검 가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도록 또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되었다라는 것은 얘기해 주는 건 저는 네.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지금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라 대리인단 측에서 보면 분명히 대통령을 디펜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기들이 대리인단 측에서 볼 때는 이거는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이 헌재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처럼 충분히 심정적으로 그런 간접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왜 하필 지금 하느냐 하는 반론을 제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솔로몬의 지혜 같은 거로 이쪽 얘기도 옳고 이쪽 얘기도 옳다라기보다 국민의 감정으로 볼 때 그 양가 감정을 다 갖고 있을 거다. 아하, 네. 저 역시 그런 양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손범규 변호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 특검의 임무는 두 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관한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 그 두 가지인데요. 공소유지를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데서 또 도와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2월 28일까지는 수사를 하라고 법이 정해졌고 2월 28일 이후에 이제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능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3월 6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뜩이나 태생적으로 이 출발 때부터 이 정치적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논란. 지금은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 특검은 위헌이다. 특검법 자체가 이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출발한 위헌이다.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이 상황에서 또 한쪽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막 임박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긴장이 고조되는 이런 상황에서 태생적 이 정치 불공정성을 안고 있는 이 특검이 네. 수사기간도 끝났는데 일주일이나 지나고 있다가 지금 공소유지를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공소유지하는 걸로 변론으로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지
언론 플레이로 공소유지하는 것도 아닌데 네. 지금 이제 와서 이걸 발표를 하니까 이게 저희가 너무 뻔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김 변호사님 짧게 네, 하신다는 짧게. 조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잠시만요. 앞서 일본 정부가 말한 대로 지금 우리 합참도 네 발로 추정한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 추가 내용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짧게. 네,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송범규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태생적으로 정치적이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특별검사의 추천권이 야당에게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 지금 특검에서 수사의 어떤 진실, 실체를 밝혀야 되는 그 대상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권의 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도, 당시에 새누리당도 충분히 동의를 했던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특별검사를 복수로 임명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이다라는 부분은 좀 틀린 말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짧게요. 번째로 네, 짧게. 그다음에 두 네. 번째로 과연 이제 이 특별검사 그 특검의 어떤 수사 결과가 헌재에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 안 미쳐야 되느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근본적으로 특검의 수사 결과가 헌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탄핵 소추 안에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뇌물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탄핵 소추안과 관련된 특검의 수사 결과 자체가 오히려 헌재 심리에 포함되는 것이 헌재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충분히 심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자체가 들어가는 게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근본적으로 이 사안 자체가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네. 아이고 우리 정말 이번이 마지막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남국 네. 변호사님이 네네. 도대체 법을 제대로 조금 알고 계신 게 좀 너무 좀 이상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소추 의결서의 정본에 따라서 소추 의결서 국회에서 의결한 소추 의결서의 정본에 따라서 탄핵 심판 대상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소추 의결서 정본에 기재된 사실만 가지고 심판하게 되어 있고 그것 이외에 심판을 하려면은 국회에서 또다시 소추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정보를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소추 의견서에 들어있지도 않은 그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지금 특검이 발표하니까 그 발표를 다시 네, 헌법재판소의 알겠습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 자체가 특검의 발표를 헌법재판소에 네. 영향을 주도록 해야 된다는 그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자, 네. 특검 얘기는요, 앞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하다 보면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때 녹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진태 의원 기자회견을 촉발된 내용을 저희가 다루긴 합니다만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계속해서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올 테니까 그때 녹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관련해서 여러 언론들이 오늘 공소장에 담길 내용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보도를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손범규 변호사님,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계시니까 손범규 변호사님의 얘기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SBS 보도입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직접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을 무마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CG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6년 9월 23일 한 언론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유라 씨의 독일 승마 연수를 지원했다. 그랬더니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이틀간 7차례 전화했답니다. 최순실 씨가 삼성에게 말을 빌린 것처럼 입을 맞춰놨으니 사건을 무마해달라. 이후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통화 내용을 알려주며 대응책 마련을 지시합니다. 얼마 후에 언론은 최순실, 청와대를 동원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통해 수백억 원대의 대기업 지원금을 챙겼다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 언니 최순득 씨를 통해서 그리고 최순득 씨는 최순실 씨에게 박 대통령, 최순실이 한국에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며 2차례에 걸쳐 입국을 종용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 말이 나온 이후 2주 뒤에 지난해 10월 30일에 최순실이 깜짝 입국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발표가 특검 내용에 담길 거라는 게 언론의 예상 보도인데 손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이다. 네.
그렇게 그 예상을 하는데 언론이 아니 그 발표 지금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없다 뭐 이러지만은 어쨌든 그 발표를 하고 나면 취재해서 보도하면 되는데 네. 발표 나기 전에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진짜로 언론에서 이렇게 한번 말하자면 소설을 쓰는 건지 아니면은 특검에서 네. 발표도 하기 전에 벌써 술술술술 흘린 건지 그게 우선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특검 지금 이제 CG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네. 이게 아마 특검의 주장인 것 같아요. 특검의 주장. 특검의 주장이 특검이 뭐든지 주장만 하면 그게 다 사실이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렇게 자꾸 그 언론이 보도를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특검 기록은 제가 지금 볼 수도 없고 뭐 그랬지만 볼 수 없지만 이 검찰 기록은 다 봤습니다. 검찰 기록에 보면은 이 삼성은 계속해서 그 말 있죠, 말은 삼성에서 돈을 낸 것이고 삼성의 것이다. 삼성의 소유다라고 계속 주장해왔고 서류도 그렇게 썼고 법률팀에서도 그렇게 계속 처리를 한 반면에 네. 이 최순실 씨는 그거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순실의 태도가 뭐 당돌하다, 뭐 갑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논란이 빚었는데 지금 삼성에게 말을 빌린 것처럼 입을 맞춰놨다. 이건 이렇게 뭐 했다는데 이게 최순실이 정말 이런 진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만약에 이게 이렇게 했다면 최순실은 완전 착각하는 겁니다. 원래가 삼성 소유가 맞아요. 법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그런데 그걸 뭐 삼성 소유가 아니라 네. 누구 제3자거나 자기 거의 소유인 것처럼 네. 뭐 빌린 것처럼 입을 맞춰놨다. 네. 자기 혼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이 부분은 최순실 씨가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네. 그럼 그러니까 뭡니까,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덮어달라고 했던 이야기를 최순실 씨가 이야기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최순실 씨한테 전화가 왔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안종범 수석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최순실 씨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좀 사실을 좀 정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말 소유권과 관련해서 삼성이 소유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뭐 착각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3자 간 계약이 있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처음에 이제 삼성에서 구입해준 그 말 명의와 관련해서 삼성으로 네. 돼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말을 조금 더 비싼 말로 바꿔달라고 하면서 말을 그 처음에 초기에 구입했던 말을 말 소유주에게 팔고 그 말 판매 대금을 당연히 삼성이 소유주였다고 한다면 삼성이 돌려받았어야 되는데 네. 삼성이 돌려받지 않고 그 말값에 추가되는 말값을 더 엎어가지고 네. 최순실 씨한테 추가로 말을 구입해준 경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최순실 씨가 이런 진술을 했을 리는 없고 주로 안종범 전 수석 등을 포함한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특검이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시했을 것이다. 또 적시했다고 지금 일부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얘기 듣고. 네. 예, 우리 손 변호사께서 몇 가지 부분을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언급이 시청자에게 좀 오해를 일으킬 수가 네네. 있겠습니다. 특검이 구성될 때는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국가의 주요 기능을 행사하는 특검인데 특검의 뭐 공소 제기 같은 거를 아주 사적인 걸로 치부한다거나 또 헌재는 우리 헌법에 관해서 우리 국가의 최고의 기관인데 예를 들면 이걸 언제 발표하느냐 아니냐 가지고 헌재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헌재를 좀 가볍게 보는 느낌도 있다. 그리고 언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러한 그 국민의 관심사를 빨리 네.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보도하고자 하는데 그 언론의 행태를 마치 시정잡배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격화시킨다고 그런다면 이런 부분은 듣는 분들이 좀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들이 앞다퉈서 오늘 박영수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의 발표에 담길 내용 등을 지금 단독 보도라는 이름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꺼번에 다 짚어보고 얘기를 또 한꺼번에 듣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YTN 보도입니다. YTN 보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민원 해결을 위해 같은 내용을 3차례나 지시했다. 이런
것을 보도했습니다. 2015년 8월에 최순실이 이상화 KB 하나은행 본부장, 당시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입니다. 2년이 있었는데 그 이후 최순실이 예금이나 대출, 현지 부동산 물색 등 각종 도움받았답니다. 최순실이 박 대통령에게 이상화 본부장을 유럽 총괄 법인장으로 안치게 해달라. 이후 대통령이 안전수석, 그리고 안전수석은 정찬호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그리고 금융위 부위원장은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총괄법인 계획이 무산되면서 없던 일 됐는데 또 최순실은 박 대통령의 두 번째 인사청탁, 그리고 또 세 번째 인사청탁. 그래서 하나은행은 조직 개편까지 하면서 이 본부장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이런 보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관련 보도가요. 오늘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서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재단을 K스포츠 재단, 이런 재단 등을 공동 운영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공동 운영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얘기 듣고 송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진행을 하실 때 네. 한 가지씩 매듭을 짓고 가야지 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안종범의 진술에 대해서 봅니다. 네. 그 안종범의 진술이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안종범의 진술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반대편의 이 탄핵이라든지 또는 의구심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론의 보도가 그걸 막고 있다. 상당히 그 불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국민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종범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수첩에 적혀 있다. 수첩이 근거다 되는데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게 역사의 기록이고 그래서 그게 고발이고 그래 양심인 것처럼 하는데 안종범의 수첩이 지금 헌법재판소에도 와 있지 않고 법원에도 와 있지 않고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이건 검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증인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와서 뭐라고 증언을 했냐 하면은 그 수첩은 자기 자신이 생각한 거를 적기도 했고 남과의 대화를 적기도 했고 대통령의 지시를 적기도 했고 대통령과 다른 사람의 대화를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이 불러줘서 적은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와서 보면 도대체 어느 게 어느 건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그냥 안종범 수첩을 가지고 안종범의 진술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신빙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후에 재판 과정에서 아주 크게 다투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그 특검에 관계돼서 아까 그 임내연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탄핵 소추와 특검의 설치 등 일련의 과정은 정치적 변란 수준이라고 봅니다. 탄핵 소추와 특검이라는 문명적 장을 빌었을 뿐이지 이것은 총과 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이건 반정이고 사극에 나오는 반정이고 정치 변란이고 쿠데타적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그 특검의 그 설치의 목적과 의도는 이제 탄핵이 감행된 이 탄핵을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한 탄핵을 합리화시키고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라 라는 목적에서 야당이 이걸 통과시킨 거고 자꾸 여당이 같이 동조했지 않냐 여당과 합의했지 않냐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셔서 합헌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야당의 특검법 통과에 동조했던 그 정치 세력의 대부분은 지금 다른 당으로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볼 때 정치적 신의와 네. 인간적 그 배신, 인간적으로 그런 인간이 먼저 돼야 정치를 한다. 그렇게 네. 말씀하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분에 대해서도 국민적으로 네. 많은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시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상화 이 본부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서로 손을 잡고 도와준 거는 서로 간의 상호 이 교류가 이루어진 건 2015년 8월부터인데 사실 독일에서 딸 정유라 집 구입하는 것도 이 양반이 미리 봐놓은 집 가지고 뭐 좀 하여튼 집을 구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담보를 넣는데도 이 양반이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최순실과 독일로 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데도 외국 경험이 상당히 있고 네. 금융권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네. 이상은 아무리 독일에 변호사가 있고 금융 전문가가 있다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집요하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기보다는 네. 물론 대통령이 분명히 저는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없이 최순실이가 그냥 은행에 나타나 나 이런 사람이야 도와줘. 이렇다고 이 사람의 위상이 바뀔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이 어떤 식으로라도 대통령을 설득을 시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반드시 자기가 필요한 자리에 앉히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질주한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게 이상화 KB 은행 본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안종범을 시켜서 박 대통령이 도와준 정황이 네.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네. 네. 이게 보니까 3번이나 뭐 지시가 있었다. 3번이나 민원을 제기했다 이러는데 첫 번째는 요컨대 보니까 최순실 씨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생기지도 않을 유럽의 무슨 은행 지점인가요? 뭐 생기지도 않는데 그걸 갖다가 생길 것처럼 잘못 정보를 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원천적으로 뭐 이루어지지도 않을 청탁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시적으로 대통령 측에 의해서 거절되거나 무시된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아직 발표가 안 나서 모르겠는데 이건 두 번째는 적어도 거절되거나 무시되거나 이렇게 해서 디나이된 것, 거절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비로소 이게 그 부탁을 들어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조직 개편이 있었고 하나은행에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은행 측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대통령 측과 아무 관계 없이 우리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내지는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그때 이상화라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할 만해서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게 말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양쪽의 말이 완전히 다른데 한쪽 말만 듣고 송수할 수 없다고. 이건 또 다시 법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될 사항인데 특검이 이렇게 발표를 아직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방송으로 다 해버리면 이 방송이 피의 사실 유포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네, 임 의원님 이 얘기하시죠. 점에 관해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사실은 뭐 최순실 씨가 주도적인 것이지 대통령은 별 잘못이 없지 않느냐. 또 여기에다 연결해서 연장선상에서 보면 타정부권 아래에서도 유사한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비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논리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정부 아래에서 생긴 측근 비리는 이 문제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호가호의를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등에 업고 자기가 했던 것이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서는 대통령이 깊숙이 이 일에 관여해서 이 중에 3번씩은 얘기했다는 문제고 또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 후에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이 사법적 또는 검찰 조사에 대해서 대처할 것이냐. 이건 또 한 발짝을 더 나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손 변호사 말씀을 바로 치기가 뭐해서 그렇지만은 마치 지금 특검이라거나 탄핵 이 절차를 무슨 혁명적인 그러한 어떤 정치 변란으로 표시했는데 마치 초기에 어느 당에 만일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혁명적 상황이 나올 거다. 이걸 엄청나게 비판했는데 이 반대로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리내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해서 헌법기관을 무시하고 마치 어떤 이 반대적 결과가 나올 것을 미리 승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깔지 않았느냐는 이런 의혹까지 갈 정도로 이 여론을 호도하는 내용이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렇죠. 잠깐만요. 네, 대신 발언을 아니 짧게 합니다. 좀 축약해서 해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축약이 아니라 한마디만. 그러시죠. 네. 저는 임 의원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타정부에 대한 건을 가져왔는데 저는 타정부에 대한 건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타정부는 잘못한 것인데 타정부와 비교를 했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타정부 건을 그거 안 냈으니까 그건 오해를 하든 잘못 언급했다는 걸 아니.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정부에 대한 언급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니 인정만 하시면 아니, 됩니다. 송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두 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 얘기 중에 예. 오해가 갈 수 제가 있어서 좀 얘기 좀 할게요. 해명을 아니, 한 거죠. 잠시만요. 여기 지금 네. 도덕적 손 변호사님 잠시만요. 제가 발언 権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니, 발언기를 안 주면서 아니요, 계속 드리고 있어요. 지금 드리고 있고,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발언 횟수는 지금까지는 손 변호사님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김 변호사님 네. 받다가 다시 드릴게요. 예, 좀 예, 잠깐 예. 기다리십시오. 네네. 네, 일단은 그 최순실 씨의 부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을 지시해서 사 기업에 이렇게 뭔가 이사를 승진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을 다 거짓 해명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뭐 사건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선의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대통령 직위를 이용을 해서 최순실 씨의 아는 사람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에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사적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KT에도 최순실 씨의 아는 사람 2명을 이사로 꽂아놓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금까지의 해명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지금 공소장 내용이라고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진술이나 이런 내용들 자체가 대부분 다 안종범 수석이나 관련 피해자들에 의한 진술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손봉규 변호사님께서는 안종범 수석의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또 안종범 수석의 수첩 자체가 뭐 재판부의 증거로 뭐 오지를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다릅니다. 최순실 씨 재판에 20일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입니다. 6회 공판에 법정에 증거로 제출이 돼서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치열하게 변호인 측에서 다퉜고요. 그다음에 헌재에도 온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헌재에 18일 날 또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돼가지고 헌재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이 안종범 수첩의 수첩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의신청에 관련된 서면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됐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역시 피청구인 측에서도 이 수첩이 증거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됐는데 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첩이 뭐 재판부로 헌재로도 안 왔고 형사재판에도 안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좀 사실에 기초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릴게요. 이 수첩이 헌법재판소에 온 거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재판이든지 세상에 증거를 내면서 이게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도 다투어지고 증명력도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이 원본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이 사본 가지고 되겠냐, 원본을 제출해라 하는데 그 원본을 제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검찰에서 강도를 기소하면서 강도가 강도짓하는 CCTV가 촬영이 돼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상 CCTV는 법정에 내지를 못하고 CCTV 그 화면을 못 내고 동네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뭐 강도하는 소리 들었냐 시끄러운 소리 들었냐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게 원본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지 그걸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논리는 태블릿 PC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블릿 PC도 이게 제대로 된 원본이 안 가져와요. 이 실물을. 이 실물이 왜 중요한데 왜 실물을 못 내느냐라는 거고 이 원본과 사본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실 겁니다. 이 원본이라는 걸 보고 검증을 하고 감정을 해보면은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제때 제대로 적힌 건지 네. 아니면 어느 날 조작이 된 건지 이런 네. 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사기업 인사에 대해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 무슨 지점장이니 본부장이니 무슨 그걸 인사에 개입을 하면 그거 자체가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취한 거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법률가의 말씀이 그렇게 뭐 누구를 취직시키면은 무슨 승진시키면 바로 어떤 사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는 이 특검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 재단 설립에 들어간 788억 원 이것도 전부 뇌물이다. 이렇게까지 논리를 비약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788억이면 7천만 불이 넘어요.
이 7천만 불이 넘는 돈을 자기가 받았거나 또는 남이 받도록 한 사람이 돈 10원 한 장 자기가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네. 이러한 뇌물 사건은 네. 동서고금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네. 외국에도 없습니다. 이런 7천만 불을 알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남에게 네네. 차지하게 해놓고 자기는 10원도 네네. 이득을 안 취해요?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뇌물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네 분께 그 발언 요청이 올 때마다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대방 패널분의 발언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발언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면서 자신의 입장, 주장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남국 변호사님께 발언 기회 드리는데 짧게 하신다는 네. 조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반드시 조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원본이 안 오고 사본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CCTV를 제출한 게 아니라 뭐 동네 사람들 목격자가 와서 진술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수첩의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이 수첩을 작성한 사람은 안종본 수석입니다. 그러니까 작성자가 경험한 사실을 법정에 와서 진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병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아까 뭐 헌재에 뭐 수첩이 오지 않았다. 그다음에 형사재판, 최순실 씨 재판에도 수첩이 오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논거를 제시하면서도 다른 토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은 그런 논거는 드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직위를 이용을 해서 개인적인 어떤 사람을 아는 사람을 승진시키거나 사기업에 승진시키거나 꽂아놓거나 이런 것 자체가 사적 이익인데 이게 왜 사적 이익이라고 보지 않는 건지 네. 평가하지 않는 건지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 비춰봤을 때 조금 판단이 바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발언 기회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손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부분에 예, 그러면 예. 대신 1분 시간 지켜주신다는 조건을 드릴게요. 자, 1분 동안 하십시오. 네. 수첩이 증거로 채택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뭐냐 하면 검사가 안종범에게 문제의 수첩 사본인지 원본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제시를 하면서 그것도 직접 제시한 거로 돼 있지는 않고 검찰 조서에 이렇게 박스로 내용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용을 일러주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안종범이 이러죠. 이러이러한 내용이 수첩에 적혀 있다면 내 수첩에 적혀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것이 지시받은 것이지 아마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적혀 있는 그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지. 10초 남았습니다. 네네. 수첩이 채택된 바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무슨 지금 다투고 계시고 있고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항을 특검이 아직도 알겠습니다. 네. 보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변호사님께서 네. 대통령이 누구를 갖다가 네. 인사청탁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그것 자체가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다.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제가 중대한 시간 문제입니다. 나중에 네. 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도 1분 예. 동안만 발언 기회 드릴게요. 네네. 자칫 지금 얘기를 잘못 듣게 되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에 간 돈이 전부가 뇌물죄 대상으로 보여진 걸로 착각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특검에서 삼성이 승계 과정에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뇌물죄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뇌물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SK 문제랄지 LG 문제가 앞으로 수사를 해야 할 문제고 대다수의 재벌에 관해서는 강요죄의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좀 달래야 네. 한다는 점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김남국 변호사님께 이거 하나 질문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취임하기 전에 살던 서울 삼성동 집이 있습니다. 그 매매 대금과 그리고 여러 차례 그 영상도 나왔습니다만 의상 제작비를 최순실이 대납했다고 특검은 결론을 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사전은 과거에 살던 서울 장충동 집을 판 대금으로 구입한 것이고 의상비도 대통령이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여쭤봅니다. 네. 특검이 대통령 삼성동 집 매매 대금과 의상 제작비 여기에 초점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예, 이제 특검에서 뇌물죄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네네. 이 뇌물죄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뇌물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직접 뇌물죄가 되려면 최순실 씨한테 준 돈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돈을 줬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그냥 제3자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운명 공동체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 지갑을 썼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특검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삼성동 자택을 샀을 때 이 자택값은 그 전에 살던 장충동에 사저를 팔아서 네. 대금을 지급을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대금 금액 차이가 한 4억 원 정도가 빕니다. 그 금액 차이가 또 빈다는 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일반적인 어떤 거래와 좀 다른 것이 네. 보통은 우리가 집을 그 전에 있던 집을 팔면서 그 대금을 가지고 새로 네. 들어갈 집에 잔금을 치르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충동 집이 그러니까 삼성동 자택을 먼저 사고 잔금을 다 치른 이후에 네. 장충동 알겠습니다. 자택이 4개월 뒤에 팔렸기 때문에 네. 시점상으로도 좀 차이가 있다라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네네. 1분씩만 드릴게요. 네네. 지금은 예전에 네, 1분, 예, 1분 발언하십시오. 네. 사실 이거는 논란거리조차도 안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게 어느 쪽이 옳다를 넘어서서 객관적인 근거만 있으면 더 이상 싸움거리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검찰에서 얘기할 때는 집산 문제라든가 옷산 문제든 게 정확한 물적 증거와 영수증이 있으면 검찰 말이 옳은 거고 유영하 변호사가 한 것처럼 아니다. 이거 장충동 집을 팔고 의상비도 대통령이 모두 지급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은 유영하 변호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 왈가왈부 할 거리도 없습니다. 어느 쪽이 증거를 확실히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명쾌할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손봉규 변호사님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서 말하는 그 대납, 집 매매 대금을 대납했다. 그렇게 지금 뭐 아직 뭐 물론 검찰이 발표를 안 했는데 뭐 그렇게 짐작을 한다는데 그 대납이라는 그런 말 용어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최순실 돈을 자기가 그냥 내버린 건지 자기 돈을 남의 집값으로 자기가 내버린 건지 아니면 박 대통령의 돈을 대신 갖다가 납부한 건지 이 대납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논란거리예요.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음해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3자 뇌물죄의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에 대한 이 입증이 상당히 어려워지자 직접 뇌물수수죄로 돌리고 방향을 돌리고 그것도 포괄적 뇌물에 의거해서 하려다 보니까 뭐 경제 10초 공동체론이니 남았습니다. 공동지갑론이니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법전에 나오지도 않는 이런 얘기들이 무성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혹시 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거 김 변호사님 추가적으로 없으면 자 양측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장시호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언론 지금 대통령 대리인 측의 손봉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만 언론들이 장시호에 대해서도 뭐 특급 도움이다 이런 말 한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언론들은 특검의 특급 도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었죠. 그런데 장시호 씨가 특검에 건넨 손편지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장시호 씨가 특검, 특히 대기업 수사팀 관계자 누구냐? 윤석열 팀장, 한동훈 부장검사, 박주성, 김영철 검사 등인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손편지입니다. 의왕대학원에서 특검 사람들 생각하면서 가끔씩 웃곤 해요. 생각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 장시호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대학원이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의왕대학원이라는 게 서울구치소를 뜻하는 은어랍니다. 힘든 시간 속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2달 동안 여러 가지 마음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70일이 휘리릭 지나가네요. 특검 수사기간이죠.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송 의원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1분 발언 기회 드릴게요.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게 과연 뭐 또 올바르냐? 또 보낸 시각에 따라서는 비뚤어지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송 의원님은? 장시호는 생존자죠.
생존자? 모래, 예, 아하, 네. 모래 한가운데 갖다 놔도 살아남는 거죠. 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환경을 자기에게 적이 되지 않고 자기한테 필요한 환경을 전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서 얘기해 준 것, 그다음에 뭐 증언해 준 것, 네. 자료들이 얼마나 객관적인 명확성과 정확성과 진실성을 갖고 있는 걸 외로 하더라도 네. 하여튼 자기 정신 건강상으로는 네. 헷가닥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네. 사람이고 뭐 부럽다 하면 이건 표현이 굉장히 이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전혀 이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 진짜 참 아하. 대단하다 네. 싶습니다.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임 의원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왜 특검에 이런 손편지를 남겼는지 장시호 씨의 변호인을 통해서 들어봤더니 조사를 받는 중간중간에 종이에 몇 마디씩 써서 건넨 거랍니다. 수사팀 덕분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게 됐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런 내용으로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장시호 씨가 자신의 변호인에게 전한 쪽지 내용이 뭔가 봤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이렇게 벌을 받나 보다. 하나님이 반성하라고 이렇게 주저앉게 하셨나 보다.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다. 아들 얘기를 참 많이 하네요, 장시호 씨가.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검사로 26년 또 법무관으로 3년 해서 오랜 경험으로 봐서 저게 충분히 진실성이 인정이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혹여 가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는데요. 네. 원래 처음에 이제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뭘 범죄를 부인했다가 자백한 사람들이 마음을 후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사에 별 협조를 하지 않았다가 협조를 하고 나서 또 아무래도 상대방이 또 친절하게 나오게 되고 또 형사정책적으로도 저런 경우에 좀 정상 참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표현한 것은 아까 손 의원님 잘 말씀하셨던 아마 긍정적인 사고의 사람인 것 같고 네. 충분히 이 심리적으로 저런 것이 가능하고 이 협력이 정상 참작이 되기 때문에 네. 저건 그냥 있는 대로 네.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손범규 변호사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뭐 특검에 이 장시호 씨가 주요 의혹들을 술술 진술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검의 특급 도움이란 말까지 장시호 씨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는데 손범규 변호사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1분 동안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웃긴 일이죠, 뭐. 이 장시호라는 분은 가장 중요한 혐의가 회사 돈을 10억인가 뭐 얼마의 돈을 하여튼 뭐 큰 돈을 특가법상에 문제되는 큰 돈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직원이 무슨 횡령을 하냐, 아니다, 주인이다, 횡령의 주체가 맞다, 이런 게 이제 법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제대로 조사하고 혐의를 밝히려고 이 장시호 씨를 구속을 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특급 도우미로 쓰려고 뭐 구속을 해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먹이고 뭐 케이크도 먹이고 이러는 건지 그리고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무슨 삼족을 멸한다느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다 그러면서 이게 진인지는 모르지,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시민이 특검을 고발해가지고 지금 고발을 당해서 지금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삼족을 멸한다, 네. 어떤 사람한테는 아이스크림 주고 이게 이런 게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방송에 보도된다는 것 자체가 참 웃기는 일입니다. 웃기는 일. 예. 김 변호사님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굉장히 이 장시호 씨의 태도 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장시호 씨가 한 진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이미 알다시피 장시호 씨가 본인과 관련된 어떤 범죄의 수사를 받았을 때 한 2차례 수사까지는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태도 변화를 보여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본인도 이런 어떤 본인도 어떤 본인과 관련된 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혐의를 부인하고 최순실 씨에게 모든 죄를 떠넘긴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변론을 쉽게 이끌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편지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본인의 뭐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리고 지금 최순실 씨와 관련된 어떤 국정농단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진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증거라든가 아니면 장시호 씨의 진술의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높이 평가하는 게 좀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송 의원님 말씀 1분 들어볼까요? 지금 박영수 특검에서도 실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태블릿 PC 존재를
이야기한 것은 아마 이게 제2의 태블릿 PC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기여를 했다. 우리에게 심증을 굳힐 진술을 많이 했지만 본인도 아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장시호 씨 본인 얘기, 지금 장시호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게 결정적인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오픈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확인할 때는 도와줬다. 양재식 특검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시호 씨가 실제로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 언론의 과거 보도처럼 주도 면밀한 최순실의 참모는 전혀 아니었지만 문서와 사건을 사진 찍듯 기억하는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상당히 뛰어났다. 장 씨가 휴대폰 번호도, 즉 이거는 그 대포폰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손으로 그리면서 기억을 했다. 두세 달 전 일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중에 보면 기억이 상당히 정확했다. 장 씨의 구체적 기억 때문에 수사에 많은 도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뭐 새로운 엄청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어떤 논리를 제공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장시호의 멘트나 증언 자체가 하나의 사건 이렇게 연결고리를 못 찾고 있는데 연결고리를 제공했다든가 아니면 쪽문을 살짝 열어준 거예요. 문이 완전히 닫혀 있어가 벽으로만 다니는데 어디가 문고리인지를 모를 때 쪽문을 열어주는 역할 이런 데는 검찰의 입장에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는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걸 자기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손 변호사님 아이스크림 사주고 어쩌고한데 검찰들이 뭐 달콤한 아이스크림 사줄 때는 자기들이 필요한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사주는 겁니다. 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손봉규 변호사님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 특검팀도 공식적으로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말 하면은 그건 양심의 발로로서 제대로 된 말 하는 거고, 특검이 듣기 싫은 말 하는 거는 좀 거짓말이고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고요. 또 부인하다가, 이 피의자가 부인하다가 또는 참고인이 부인하다가 태도 변화를 일으켜서 자백으로 나오고 특검의 의도에 맞게 나오면 그건 양심의 발로가 된 거니까 신빙할 만하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인하다가 태도 변화를 일으킨 이 사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차은택 씨가 그렇습니다. 차은택. 맨 처음에는 아니다 이러다가 이제 자기 약점. 그 양반도 회사 돈 횡령이거든요. 아주 네. 뭐 특정 가중법, 아주 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막중한 형량을 받게 되는 이런 약점. 이렇게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특검이 이렇게 진술이 번복되면서 보면 네. 꼭 대통령에게 불리한 말들을 무리하게 막 늘어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장시호인데 그 장시호가 제시한 그 태블릿 PC 보세요. 그거 출시도 되지 않은 PC를 갖다가 해가지고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걸 갖다 해가지고 그게 특검에서도 그냥 말을 그냥 제대로 못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예. 이런 가운데요. 특검 수사기간 내내 특급 도움이란 말을 들었던 장시호 씨가 이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됐죠. 김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네. 이 장시호 씨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발언 기회 1분만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장시호 씨가 진술하는 것 자체가 신빙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장시호 씨가 진술한 그 내용 대상 자체가 전부 다 이모인 최순실 씨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상 장시호 씨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모인, 인척관계에 있는 이모를 보호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어떤 범죄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의 어떤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장시호 씨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인데요.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불리한 진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나중에 뭐 언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가 나중에 나오고 나면 두고 보자라는 어떤 그런 식의 감정을 품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시호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손봉규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진짜로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를 겨냥하면서 구치소에서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방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모를 보호하지 않고 조카가 말이야. 이모를 보호하는 게 예상되는데 조카가 보호하지 않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 바른 말 하는 거다. 신빙성 있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장시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 이모를 살기 위해서 말하겠다 또는 이모를
뭐 또 죽이기 위해서 말한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믿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이요. 네. 것이에요. 예. 임 의원님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상당히 초기에는 고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제 부인해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문제인데 거기다가 이 수사기관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측면하고 이것이 이 최순실 측에 또 부담이 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도 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심지어는 구치소에 있다 하더라도 밖과 연결이 돼서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겠냐. 그런데 우선 이 특검 수사기간 동안에는 이 진실을 밝히는 쪽으로 한번 결심을 해서 그쪽으로 가다가 일단 수사가 종결되고 나니까 아하 이것이 내가 이 인간적으로도 잘못 그거지만 앞으로 보복이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가 직접 네. 들어와서 있든지 아니든 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공포감에 휩싸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도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이르면 이번 주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탄핵 찬반 양측의 발언들도 그 수위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양측의 발언을 좀 듣고 관련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은 범죄예요, 범죄! 범죄에 대해서는 오직 처벌만 있는 겁니다. 탄핵은 재판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종이장에 불과한 것이니까 즉시 찢어서 버려야 돼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인원, 그리고 우리가 소리쳤을 때 들릴 수 있는 함성, 그 두 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태극기를 무시한다면, 이 결집된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그날로 문 닫을 것입니다. 오늘의 3.1절에 오늘 저녁에는 서울에서 태극기 부대하고 촛불시 시위를 갖다 극한 대립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나라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두 동강에 나도록 만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저보고 딱 찍어가지고 배신의 정치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배신입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잘못하셨고요. 그 밑에 진박이라고 하는 간신들이 모여가지고 아직도 태극기 집회 나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입으로 몰아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마저 읽어드리고 입장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김무성 의원, 물론 앞서 발언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시당 전남도당 창당대회 어제 열렸습니다.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대한민국을 두 동강으로 절단했다. 본인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 같다 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발언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 손범규 변호사님 얘기를 좀 듣는 걸로 하고 그리고 앞선 태극기 집회 그리고 잠시 뒤에 말씀드릴 윤상현 의원 관련 발언은 또 반대 측 입장도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1분만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분만 드릴게요. 김무성하고 누구요?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 조금 전에 들으셨죠? 네네. 네. 대통령께서 권력을 잡고 또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꼭 저 두 분으로 지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이용해서 또는 마케팅해서 또는 등에 업고 그분을 호가호위해서 배우로 삼아서 정치적으로도 출세했고 많은 자리도 차지하고 뭐 당선되고 공천되고 장관되고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공경에 처했다고 해서 그 주변에 없습니다. 이것이 결코 인간다운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지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 바람직한 태도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 인간적으로 인간답게 돼야 정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께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앞서 김무성 의원의
박 대통령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호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를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옛 주군에게 쓰니 듣기 민망하다. 오늘 악담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네, 저도 사실은 뭐 윤상현 의원님이 뭐 집회에 나와서 한 대부분의 발언에 동의를 하지 못했는데요.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뭐 주범이거나 혹은 지금 이 국정의 어떤 뭐 굉장한 방금은 정치적인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네,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고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평가받고 비판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전 대표가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비참한 최후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조금 너무 과도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송 의원님 1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양쪽 다. 아하. 뭐 김무성 의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가장 큰 그분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가장 큰 죄가 뇌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라는 자체가 자기가 볼 때는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가슴 아프다. 그런 부분이고 윤상현 의원은 그렇지만 당신은 믿은 어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 하는데 이 얘기가 윤상현 의원 입에서 나왔던 김무성 의원 입에서 나왔던 간에 꼭 이 두 분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자기가 모시던 네.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극한적인 표현은 인격적인 모독은 좀 안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임 의원님 말씀 1분 듣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통령 대리인에게 손범규 변호사님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법률가로서는 그렇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와 같은 경고적인 말이 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은 뭐 차치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많이 개연성이 높은 상황을 얘기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네. 자, 손범규 변호사님,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손범규 변호사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예. 지금 임내연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이 신임을 잃었다. 뭐 정치적으로 무능하다. 뭐 신임을 잃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배반했다. 뭐 실망했다. 이런 얘기들은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고 정치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둘로 쪼개지고 문제가 된 것은 그러한 단순한 정치적 비난이나 공세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권을 내놓으라라고 하는 탄핵에까지 갔기 때문이고요. 이 탄핵은 임내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순한 정치적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도 좋으냐라는 문제까지 갔느냐라는 것을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사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명확하게 알았더라면은 비난할 것은 비난할 것으로 끝내야지 이것을 여야 일부가 합쳐가지고 탄핵을 감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속된 말로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그냥 완전히 그냥 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알겠습니다. 이것이 크나큰 역사의 잘못으로 남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부분은 네 분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위협적 발언은 좀 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